그것도 성대. 이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화풀이, 심각한 폭력의 전이. (2023년 5월 10일) 밤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한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한 시선 속에 119 구급대와 경찰들이 아파트의 A동 입구로 들어섰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포를 안긴 사건이 벌어진 건 이날 저녁 8시로 추정됐습니다. A동 아파트의 4층과 13층에서 피해자들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의 연령은 40대, 60대, 70대이고 성별도 남녀로 나이대로 봐서는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같은 동에 사는 주민 3명이 칼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혼자 거주하던 상태. 피해자들 중 13층에 거주하던 60대와 70대 주민은 서로 옆집에 살던 사람들로 연관성이 보였지만 4층에 살던 40대 주민은 관련성이 적어 보였습니다. 왜 이들은 비슷한 시간대에 칼이 찔린 것일까? 더 수상한 것은 피해자들이 모여있다가 칼에 찔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칼에 찔린 채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먼저 4층에 살던 48살의 남성 피해자 공씨는 안방 침대 위에서 발견됐는데 목 부위를 2차례 칼에 찔렸고 자상의 깊이가 5cm였습니다. 자상의 넓이와 모양으로 보아 흉기는 과도로 추정되는 상황. 그런데 목에는 자상 말고도 액살 시도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피해자 공씨는 많은 혈액을 흘렸지만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공씨는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성대를 심하게 다쳐 인공 성대를 부착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파트 이웃들이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무섭죠. 그래도 4층 아저씨는 살았잖아요. 13층 할머니는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는데 비닐봉지에 식료품을 잔뜩 들고 계셔서 손님 오시나 보다 하고 대화도 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살아남은 피해자 공씨와 달리 나머지 2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13층에 살던 79살의 여성 피해자 이씨는 안방 침대에 바로 누워 사망해 있었는데 목에는 널쩍한 끈으로 목을 조른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얼굴은 눈과 코를 중점적으로 수차례 폭행당한 흔적이 있었고 목은 칼로 5회 찔리고 그어져 있었습니다. 범인이 이씨의 목을 칼로 그으면서 목에 후드를 보호하는 갑상연골이 절단됐습니다.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한 이씨. 이씨의 옆집에 살고 있던 65살의 남성 서씨 역시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서씨는 현관을 등진 상태로 엎드려 사망해 있었습니다. 목에는 눌리는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목 뒷부분과 등 쪽에 6차례 찔린 자상이 있습니다. 범인은 서씨의 뒷목과 척추 부위를 깊게 찔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씨의 왼쪽 손목 정맥과 오른쪽 바깥목 정맥이 절단되면서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공격을 받은 피해자들. 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 이토록 끔찍하게 살해된 것일까? 2023년 시흥의 한 아파트를 공포로 물들인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진행과 연출을 맡고 있는 김PD입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으로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계시는 배성훈 프로파일러님 모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크라임은 내게 꼭 필요한 보험만 남겨주는 보험 솔루션 보험장터와 함께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23년 5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파트 주민 3명이 공격당해서 발견이 됐는데 2명은 사망했고 1명도 심각한 피해를 입은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3분 모두 다 침입 흔적은 따로 없었고요. 금품 등 사라진 점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또 공격하고 또 잔혹한 부분이 있어서요. 각자 피해자들의 상처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아파트 자체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민형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 경제적인 걸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분들이 모여 사는 공간이 있습니다. 인적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인적 구성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인적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딱히 강도가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지 않다. 돈이 거의 없거나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강도라고 하는 건 뭐 좀 이상해요. 그리고 상처의 모습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도한 폭력성입니다. 근데 그 강도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도 굳이 뒤에서 굳이 목을 그리고 만약에 강도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은 흉기가 거의 같기 때문에 같은 범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뭐 굳이 거기에 머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면 이거는 원한이거나 아니면은 생활 공간 속에서 가해자의 과도한 폭력성이 표출된 범죄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불행하게도 현재 아파트에서 칼부림, 칼 공격에 의한 그러니까 층간소음을 뭐 빌미로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데 이게 지금 13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고 나이대가 60대, 70대, 40대도 그러니까요. 분포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층간소음이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한쪽이겠죠. 한 층이겠죠. 근데 이건 두 개 층에 걸쳐서 그것도 떨어진 층이라고 하면 이건 층간소음은 아닌 거예요. 대상도 이게 뭐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그러니까 성범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로 핵심적인 부분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 그것도 성대 그리고 뒤쪽에서 목 이런 쪽이에요. 이건 죽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죽이려고 했으면 경동맥을 끊죠. 이건 동맥이 아니라 정맥 쪽이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직접적인 대면적인 분노에 의해서 그래서 주먹으로 눈이나 이런 걸 가격한 흔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또 문제는 목을 조른 액살한 형태 비슷한 이건 분명히 아주 근접한 분노다. 네. 근접한 폭발적인 분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찌르면 죽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이제 공격할 때 목적 자체가 내가 화가 나서 어쨌든 이 사람을 공격해야겠다라는 것과 목숨을 끊어야겠다, 심장을 찔러야겠다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장을 찌르고 네. 동맥을 찌르고 이런 거는 네. 이건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화풀이, 심각한 폭력의 전이. 그런데 이제 뭔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갖고 약간 초점이 흐린다든가 아니면 조금 비체계형 형태. 여기에 이러기엔 조금 더 아닌 것 같아요. 공격의 방향이나 공격의 분포를 봐서는. 그러니까 일정된 곳을 공격한 것을 봤을 그렇죠. 때 체계적인 형태인데 네. 대상이 비체계적이라는 거죠. 그게 좀 묘한 지금 부분이네요. 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의 포인트가 그것에 맞춰져야 될 네. 거라고 생각해요. 범죄 목적을 이제 분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범행 수법 관련돼서 연결돼서 보이는데 피해자들이 그러니까 침입 흔적이 없었고 공격당한 곳들이 각자 집의 안방이라든지 침대, 뭐 그렇죠. 현관문, 문 열고 바로. 네, 네. 그러니까 이건 면식이죠. 확실히 자기 안방까지 들어와도 별 문제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하면은 문 열고 바로 공격하진 않죠.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면은 액살 형태의 것보다는 다른 형태의 이 주먹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폭발적인 분노가 더 나타나야 되는데 네. 이거는 목 조르고 찌르기에 섞여 있는 거 보니까 직접적인 혈연성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연쇄살인이라기보다는 연속살인으로 좀 봐야 될까요? 스프리머더라고 하죠. 하나의 그 감정 상태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쿨링 피어리드를 전에 이 세 건을 다 했다고 보면 연속살인이 맞고 그렇다면 이제 여러 명을 했고 연속살인이고 누군가는 또 심각한 예를 들어서 4층 공씨가 심각한 피해가 물론 살긴 했지만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주된 대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누굴 죽이고 나니까 예를 들면 일명 뚜껑이 열렸다. 다 죽이고 다닌다. 뭐 이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네, 말하자면은 네. 특정한 대상이라기보다는 네. 특정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대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범죄에 들어가면 이 사람도 하다 보니까 이 범죄에 얘도 있네? 쫓아 올라가서 넓은 공간을 쫓아다니면서 퍼지면서 공격하기 때문에 스프리머더라는 거.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피해자들의 공통 분모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과 13층) 층수도 많이 떨어져 있고 연령대도 많이 달랐던 3명의 피해자들. 먼저 잔인한 공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공씨는 2급 장애인이었습니다. 몇 년 전 공장에서 일을 하던 도중 압력을 가해 물건의 모형을 변형시키는 기계인 프레스기에 양손이 끼어 절단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이 사고로 장애인이 된 공씨. 13층 피해 여성인 고령의 이 씨는 평소 심한 디스크 질환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옆집에 살던 남성 피해자 서 씨도 뇌졸중 후유증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몸이 불편했던 피해자들은 영구 임대 아파트에서 이웃으로 살았습니다.
주민들은 사건 현장인 피해자들의 현관문에 수사 중이라고 적힌 노란색 경찰 통제선 테이프를 보고 안타까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파트의 한 주민은 피해자들이랑 같은 동에 살고 있는데 사건이 벌어진 저녁에 엘리베이터를 탔다면 범인이랑 마주쳤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서운 생각이 든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 범인은 몸이 불편한 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던 것일까? 그런데 피해자들의 숨겨진 연결고리 중에서 특히 생존했던 공 씨와 가까이 지내던 지인 중 폭력적이라고 소문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39살의 김 씨로 평소 피해자 공 씨와 함께 휴대전화 게임을 같이 하는 사이라고 했습니다. 한 주민은 김 씨의 이미지에 대해 분위기가 좀 무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말이 휴대폰 게임이지 도박입니다. 휴대폰 도박. 화투로 하는 도박 중 섰다라는 건데 현금을 게임머니로 환전해서 하는 불법 도박입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 7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명의자는 김 씨의 모친. 하지만 이웃들은 어느 날부터 모친이 집을 나가고 김 씨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모친이 집을 나간 이유는 놀랍게도 아들 김 씨의 폭력적 성향 때문이었습니다. 19살 때부터 음주를 시작한 김 씨는 거의 매일 소주 8병에서 적게는 3병을 마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021년에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 에피소드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던 김 씨. 김 씨의 모친은 한국인이고 김 씨는 중국 흑룡강성에서 출생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씨가 26살이던 2010년에 한국에 입국해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평소 폭음을 하고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전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2021년까지 폭력 범죄로 인해 5번의 처벌 전력을 가지고 있는 김 씨. 2021년 6월경에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김 씨가 가지고 있던 과도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리꽂는 폭력적인 행동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그해 10월에는 가스 방출 미수죄 혐의로 구치소에 있던 중 가석방됐습니다. 폭력 범죄를 일으킬 때마다 술에 취해 있었던 김 씨. 피해자들에게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도 김 씨는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는 피해자 공 씨 외에 13층 피해자 이 씨와 서 씨 두 사람하고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세 피해자들의 연결고리였던 김 씨. 그의 폭력적인 성향이 지인들에게 폭발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저 우연히 세 사람을 동시에 알고 있던 이웃일 뿐일까? 네, 그 공 씨 같은 경우에도 몸이 불편했던 부분이 또 있었고요. 양쪽에 이렇게 보통 프레스기라고 해서 네, 아변 작업을 하면은 이렇게 하는데 워낙 그게 사고가 많기 때문에 네, 그대로 이제 떨어져 갖고 팔을 못 쓰는 네, 상당히 그 높은 정도의 장애 등급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사시는 공간 같아요. 남은 피해자들도 몸이 약하거나 노령, 네. 고령이거나, 어떻게 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른 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한 디스크 움직이질 못해요. 네, 뇌졸중 거의 뭐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범인이 더 나쁜 놈이라는 것은 매우 그 불행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종의 동정 혐오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히어로 머더라든가 메디컬 머더는 자신이 이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해방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니는 히어로 머더, 메디컬 머더인데 반대로 동정 혐오 같은 경우는 이 자신의 어떤 안 좋은 처지를 비관해서 네.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지금 공 씨와 알고 지냈던 사람 중에서 주민들이 좀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는 아무래도 폭력적인 사람이 한둘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알 거예요. 네, 폭력적인 전과도 가지고 있는데 처벌 전력이 많이 있었고 뭐 칼을 식당 위에 꽂아놓고 이것도 꽂아놓은 거 전에 막 시비랑 폭력이 있었겠죠. 독특한 게 근데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해. 그러니까 네. 우울하긴 한데 우리가 정신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침체돼 있다가 팍 사람을 때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침체돼 있고 술 먹고 확 해서 그렇죠. 막 이렇게 근데 정신병적으로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조현병이다.
그러면 입원이라도 시키는데 이건 그런 에피소드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앞서서는 이 사람이 뭐 폭력적이거나 좀 그런 사납긴 했어도 이 연속살인하고는 좀 그래도 카테고리가 다른 범죄들이어서 전력들이. 그러니까 이제 폭력만 행사하고 술 먹고 사고는 치는데 죽이진 않은. 그래서 굉장히 아무래도 급격하게 이게 진화가 된 올라왔어. 것이 그렇죠. 이제 교도소에 있으면 더 폭력적이 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이 사람의 그 출신이 좀 애매하네요. 네, 흑룡강성에서 출생해서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는 한국인이다.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가 중국인이 그렇죠. 아닐까요? 네. 근데 이 거꾸로는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중국이 아니면 조선족 여성들이 있고 이건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독특하다는 거예요. 태생이 중국 태생인데 뭐 그래서 폭력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깊게 폭력적이다? 야, 이건 너무 심한 정도잖아요, 사실은. 네. 한국인들 중에서 이런 폭력적인 건 사실 드물거든요. 이 정도로.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게임이 저희가 흔히 뭐 농촌 범죄나 무슨 그런 사건에서 같이 뭐 고스톱 하다가 막 진짜 칼부림 나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게 현금일 게임머니로 바꾸는, 그러니까 그냥 도박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걸 같이 하는 사이였다라는 게 혹시 뭔가 그 다툼 이런 거에 단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휴대폰에서 이제 뭐 이게 섰다 게임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같이 했다기보다는 지금 다른 사람들은 손을 다친 공 씨라든가 실제로 그거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70대 넘은 어르신들이 그 휴대폰 게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금화하는 휴대폰 게임. 그렇죠.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이 게임 때문에 갈등을 빚은 사이는 아니었을 것이다. 아니었고 네. 왜냐면 갈등이라는 게 서로 내가 제 돈을 뺏고 제 돈이 내 뺏는 이런 형태라면 모르겠는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 네. 그냥 그 아이디를 통해서 게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사람들이 실제로 미워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투영해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웃인 김 씨가 수상해 보이는 가운데 사건이 있던 그날 밤 김 씨가 다른 이유로 경찰서에 체포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졌던 밤 8시 34분 김 씨는 아파트 근처의 한 초등학교 부근 사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걷다가 중학교 1학년 학생 4명과 마주쳤습니다. 중학생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택시를 불러달라고 학생들에게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이에 학생 2명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자 남성이 갑자기 칼을 꺼내더니 나머지 학생 2명에게 도망간 놈을 잡아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신고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칼을 꺼내 협박했던 남성은 바로 피해자들의 지인 김 씨였습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된 김 씨. 그런데 술에 취한 김 씨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못 들었어? 오늘 내가 사람 3명을 죽였다고. 김 씨는 무용담이라도 이야기하듯 피해자 공 씨와 이 씨 그리고 서 씨를 살해했다며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정말 그 새끼 죽었어요? 오, 할머니랑 그 새끼는 죽었고 잘 죽었다. 김 씨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듯 피해자 2사람이 죽었다고 하자 즐거워했습니다. 또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체 김 씨는 왜 피해자들을 살해했던 것일까? 김 씨가 처음 내세운 범행 동기는 도박으로 돈을 잃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범행 동기는 피해자들이 나를 험담하고 다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를 조사하던 도중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죽이려던 사람이 또 있었던 겁니다. 14층에 사는 그 새끼는 운도 좋지. 내가 서씨 죽이고 14층으로 올라갔는데 아무리 눌러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 새끼가 우리 엄마 괴롭힌 것만 생각하면 그때 확 찔러 죽였어야 됐는데. 술에 취한 김 씨를 보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생존한 피해자. 김 씨는 정확하진 않지만 14층에 사는 사람들도 자신을 욕하고 다녔다며 분해했습니다. 김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날도 김 씨는 4층 공 씨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섰다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주장으로는 피해자 공 씨가 자신에게 도박을 권유해 그동안 8천만 원의 돈을 이미 잃은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도박으로 160만 원을 잃은 김씨. 가진 돈의 전부를 잃자 기분이 상한 김씨는 공씨의 휴대전화 카톡 알림이 계속 울리자 짜증이 났다고 했습니다. 공씨 그 새끼 여친이 계속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확 짜증이 나서 나쁜 년이라고 욕을 하니까 공씨 그 새끼가 화를 내더라고요. 나도 욱해서 막 싸우다가 같이 죽자고 했더니 그 새끼가 내가 왜 죽어야 하면서 그런 소리 할 거면 올라가라는 거야. 내가 그 소리에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뭐. 순간 화가 난 김씨는 공씨의 목을 잡고 침대 위로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 공씨가 기절하자 김씨는 부엌 싱크대에서 과도를 들고 와 기절한 공씨의 목을 2번 찔렀습니다. 칼로 찔러도 공씨가 움직이지 않자 죽었다고 생각한 김씨는 과도를 들고 13층으로 향했습니다. 이 체포된 거는 중학생들하고 시비가 있었는데 도망간 놈을 잡아오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체포되니까 이후에 자백을 시작을 합니다. 이 체포 상황과 사실 앞서서 저희가 연속 범행에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위험했던 상황처럼 또 보이거든요. 이거는 이 중학생 애들이 뭘 한 게 아니라 지가 이제 일종의 망상 같은 게 있는 거죠. 도박 때문에 했다고 했다가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나를 욕했다. 그럼 네. 나를 욕해서 죽인 거예요. 도박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섞여 있는 거죠. 계속. 결국은 이 사람의 말은 일단은 좀 팩트를 확인해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공 씨가 뭐 섰다를 알려줬을 수는 있죠. 야 이거 재밌다라고 알려줬을 수는 있지만 자기가 8천만 원 잃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공시가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어떤 거를 피해자한테 전가하는 네, 전형적인 느낌이죠. 피해자 탓을 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무서운데 죽었어요? 잘 됐다. 그렇죠. 나이스. 이렇게 했다고 보도가 돼가지고 당시에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러니까 얘 머릿속에는 그런 거예요. 다 자기를 욕하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4층에서 범행을 한 다음에 갑자기 13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 13층이요? 그럼 5층으로 올라가지. 옆집으로 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뭔가 자기를 욕했다고 생각하는 누군가. 그러니까 저기 어머니가 자기를 피해 도망간 거잖아요. 이게 그걸 그 부추겼다고 하는 그 저기 할머니 이런 사람들한테 그 분노를 투영하는 거죠. 잘못은 자기가 했으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이제 판결문에도 있는데 공 씨와 나눴던 그 대화의 진술 자체에 대해서 물론 이 사람의 진술로 되어 있겠지만 공 씨가 48이고 가해자는 39이기 때문에 나이가 반대로 어린데 존댓말은 피해자가 이 김 씨한테 하고 김 씨는 공 씨한테 반말을 하는 식으로 그 대화 구성을 진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해 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폭력적인 애들이야 이런 거면은 그냥 평소에도 그 욕하고 하대하고 그랬을 겁니다. 김 씨가 나머지 두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 동기도 이해가 어려웠는데요. 김 씨가 주장한 13층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이유에 대해서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 씨가 다음 범행을 위해 13층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8시 7분경. 김 씨는 다음 범행 대상으로 79살의 여성 이 씨를 골랐습니다. 평소 김 씨는 온라인 도박을 하기 위해 게임머니 환전상이 만든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해 왔는데 거기에서도 시비가 붙어 채팅방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어르신 이 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게임머니를 환전하거나 온라인 도박을 했습니다. 김 씨가 피해자 이 씨에게 휴대폰을 빌릴 때마다 10,000원씩 돈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빌리면서 돈을 주지 않았고 이 씨가 이에 대해 핀잔을 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밤 김 씨의 속을 몰랐던 피해자 이 씨는 초인종에 울리자 문을 열어줬습니다. 의심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문을 열어주고 안방으로 들어가길래 따라 들어가면서 벨트로 목을 조르면서 침대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서 막 때리고 칼로 찔렀습니다. 이미 얼굴을 심하게 맞아 정신이 없었던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5회나 찌른 김 씨는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목을 칼로 그었습니다. 결국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김 씨는 씩씩대면서 칼을 들고 이 씨의 옆집 서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체 서 씨는 왜 살해하려고 한 것일까? 내가 서씨 그 양반한테 휴대폰을 몇 번 빌렸어요. 빌려서 소액 결제를 좀 했는데 5만 원 했어요. 5만 원.
근데 그걸 안 준다고 뭐라고 했던 게 생각나서 죽여버려야겠다 그랬죠 뭐. 피해자 서 씨는 초인종이 울리자 김 씨인 걸 확인하고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아무 의심 없이 등을 돌린 순간 김 씨는 서 씨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며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순식간에 공격을 받아 엎드린 채로 넘어진 서 씨. 김 씨는 망설임 없이 과도를 꺼내 서 씨의 목과 등 부위를 6회나 찔러 그 자리에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14층으로 올라갔지만 범행을 실패한 김 씨. 그는 과도를 주머니에 넣고 아파트를 빠져나가 근처 초등학교 부근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택시를 불러달라며 난동을 부렸던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약 2달 뒤 김 씨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 김 씨. 재판에서 김 씨는 자신에게 10,000원을 받고 핸드폰을 빌려줬던 이 씨에 대해 또 다른 원한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에 이 씨랑 점당 2,000원짜리 화투를 쳤는데 주로 이 씨가 이겨 돈을 많이 따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따면서도 이 씨가 자릿세까지 받아서 원한을 품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1심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분께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도박에 빠지는 바람에 피해 유족에게 보상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는 동안 매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사죄하고 살겠다고 진술한 김 씨. 그의 말은 진심이었을까? 검사는 1심 재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네, 그 13층에서 벌인 일에 대한 진술 들어봤습니다.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이유는 뭐 다양합니다만, 네, 이 재구성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딱히 뭐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라는 게 이제 워낙 행패를 부린 놈이니까 또 뭐 핸드폰 빌리러 왔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쉽게 열어주니까 그냥 뭐 아무 얘기 없이 공격했다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분풀이 대상으로 했다는 건 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장 상황도 그렇고 피해 상황도 그렇고, 그럼 공 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대신 힘이 약한 사람, 운신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주로 그랬을 거고, 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소액 결제, 뭐 돈 이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김 씨의 말에 얼굴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서 막 때리고 칼로 찔렀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왜 화가 치미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화가 치밀어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런 거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보고 더 화가 나서 막 때린다. 네. 그런 얘기가 있죠. 똑같은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자기 분풀이라든가 화를 풀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미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엔 문을 안 열어줘서 실패를 했고, 그러자 이제 나가서 중학생들 상대로 칼을 휘두르다가 체포가 된. 그래서 프리머더라고 하는 겁니다. 화가 올라온 상태에서 풀 못하니까 나가서 그걸 계속 풀려고 하는데, 중학생들도 만약에 혼자 있었다고 하면 다 당했겠죠. 근데 넷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도망가고 막 애들 날쌔니까, 그러니까 다행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재판 결과 살펴보기 전에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왜? 무슨 일 벌어졌나? 이게 되네요. 저희 방송 보시고 보험 장터로 상담하신 분이 기존 보험료 39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 줄여서 19만 원 내시면서도 보장 항목이 넣으셨다네요. 김 PD, 자네를 보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이요? 이 인간 싹 패구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김 PD, 우리 광고주야. 믿어야지. 이게 실제 사례라고. 심지어 그분은 기존에 중증 질환인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다가 보장 항목이 경증 질환인 뇌동맥류와 협심증까지 보장을 확대받았다고. 와, 보험료가 줄면서 보장까지 늘었다고요? 1:1 상담을 통해서 보험료는 팍팍 줄이고 보장은 쫙쫙 늘려준다고. 번호가 뭐죠? 1544-5788. 자세한 건 더보기 눌러보라고. 더보기 눌러서 보험장터 링크 클릭하거나 카톡 아이디 JK6003 검색해도 되는군요. 근데 진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 자네는 역시 쇼핑. 믿는다고요. 광고주님 믿는다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은 보험 전문가와 상의해보세요. 네, 재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법정에서 남아 피해자들 및 망인들의 유족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 및 여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가 존속하는 점 등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의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1명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정도로 이르는 등 범행의 내용 및 결과가 중대하고 심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목 부위를 노리고 각각 수차례 칼로 찌르는 등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점, 그 범행의 동기가 사소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폭력을 내용으로 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 및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최종 형량은 무기징역으로 확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때 2명 이상을 죽였는데 그리고 거의 1명은 거의 죽다 살아났죠. 그렇죠. 했는데 그리고 그 이유도 진짜 별거 아닌. 근데 그 별거 아니라는 것 때문에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명과 대생인의 하찮게 느끼는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이 범인의 폭력성, 이놈의 폭력성이라든가 아니면 잔인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알코올 의존성이라고 알코올과 관련된 부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높아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를 굳이 따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형량상으로는 분명히 이게 사형에 처해야지 맞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이 어머니와 동생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어머니는 얘가 무서워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해석의 여지가 전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어머니도 무서움을 느낄 정도라고 하면 이게 진짜 사회적 유대일까? 이게 유리한 양형일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폭력성이 어디서 왔을까? 이건 분명히 찾아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말하자면 형량을 정해야 되는데 무기징역 이후에는 형량을 그렇게 정하지 않으니까 사실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예를 들면 돈을 노렸다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이 심리적으로 원래 그 살인에 대한 쾌락이 있어서 그런 뭐 이런 거라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처벌에 이런 게 되는데 이건 그냥 폭력이 너무 높아. 그런데 사회가 유대가 있어. 그러니까 무기징역. 이게 너무 좀 논리가 좀 약하다. 화나서 지금 3명을 죽일 뻔하다가 그렇죠. 이후에도- 2명을 죽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멈추지 않으려고 네. 하다가 잡혔는데 사형에 이르는 사유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그러니까 그 사유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얘가 왜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고 그 얘를 죽이지 말아야 될 이유 부분을 명확치가 않아요. 판결문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건 좀 앞으로 어떤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 이 더더욱 이런 그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층민들을 공격하는 동종혐오 범죄가 많이 생길 때 그때마다 그럼 이렇게 할 거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게다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강간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가석방이 되죠. 20년 뒤에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더 큰 문제는 얘가 왜 그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그래서 사실 좀 우리가 법무부라든가 아니면 경찰청에서 정확히 이 범죄자의 심리 분석이나 동기 파악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냥 무턱대고 사용해 버리면은 그러니까 발생은 줄지 않고 그렇죠. 결과만 처리하면은 발생은 똑같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대안이 아닌 거죠. 그거는. 공 씨 같은 경우는요. 진짜 일을 하다가 장애를 입고 힘들게 살아가는 와중에 목에도 지금 인공성대를 부착을 또 하고 장애예요. 더 힘들게 어. 생명 유지하고 트라우마도 엄청 남으셨을 텐데 더더군다나 이 판결문에 의하면은 이 공 씨가 마치 뭔가 이놈을 자극했다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아니 이건 범인의 주장이에요. 네. 이걸 그렇게 판결문에 안 남기면 안 되죠. 이게 가장 아쉬워요.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께서 모여 있는 곳이고 피해자분들 역시 그 쉽지 않은 삶을 하루하루 살다가 불의에 이렇게 사건을 맞이해서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